당신은 당신의 아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 남편은 지난 30년간 제 이름 석자도 몰랐던 셈입니다. 제 이름은 오수진입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그저 여보 혹은 엄마로 불렸지요. 아니, 가끔은 이바가 되기도 했습니다. 새벽 5시 반. 지겹도록 익숙한 천장 무늬가 흐릿한 어둠 속에서 저를 내려다봅니다. 알람이 울리기 5분 전. 제 몸은 시계보다 정확했지요. 지난 30년의 세월이 이 몸뚱어리에 새겨놓은 습관이었습니다. 바깥 양반 김영택 씨, 그리고 금쪽 같은 내 자식 민철이. 두 남자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제 하루는 시작됩니다. 쌀을 씻는 물소리, 보글보글 멸치 육수가 끓어오르는 냄새. 이 부엌은 제게 주어진 유일한 세상이었고 저는 그 세상에 충실한 종이었지요. 아범, 여보, 아침 드세요. 목소리는 언제나 저보다 먼저 거실로 나갔습니다. 신문을 든 남편이 무표정하게 식탁에 앉습니다. 오늘따라 찌개가 왜 이렇게 짜? 간을 못 맞춰. 병원 가보라니까. 늙으면 입맛도 변하고 손맛도 간다더니. 미안해요. 물 좀 더 부어올까요?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됐어. 뭘 안다고 나서.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 그 말은 제게 내려진 족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들 민철이가 넥타이를 비스듬히 맨 채 방에서 나왔지요. 아, 엄마. 내 흰색 와이셔츠 또 어디 갔어요? 어제 입어야 한다고 말했잖아. 다려서 옷장. 두 번째 칸에 넣어놨잖니. 어제. 됐고. 아, 아버지. 오늘 그분 오시죠? 백도준 씨. 민철이의 눈이 반짝이더군요. 남편이 그제야 신문을 내렸습니다.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시기로 했다. 내 퇴직금, 아니 우리 돈이 걸린 일이다. 엄마는 이따 방에 들어가 있어요. 엄마는 뭘 알아요? 괜히 분위기 깨지 말고. 우리 인생이 바뀔 기회라고요. 아시겠어요? 인생. 저들의 인생이라는 계획표 안에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저들이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사람이었지요. 나는 웃고 있었을까요? 아마 쓴웃음이었을 겁니다. 입꼬리만 겨우 올라간 속이 텅 빈 웃음. 식탁 밑으로 제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젊은 날 곱던 손은 온데간데 없고 마디 굵은 투박한 손만 남았더군요. 이 손으로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지금 제게 남은 것은 무엇인지 후회하냐고요? 글쎄요. 그때는 그게 후회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지요.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가 제 속에 묻혀 있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그날 그 낯선 남자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누르기 전까지는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정말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 초인종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마치 임금님이라도 맞이하는 듯 버선발로 뛰어나갔지요. 아이고 백 대표님, 귀한 분이 누추한 곳까지. 하하, 김 선생님. 뭐요? 약속은 지켜야죠. 거실로 들어선 남자는 참으로 훤칠했습니다. 백도준. 그 이름처럼 당당하고 빈틈없는 얼굴이었지요. 고급 맞춤 양복에 부드럽지만 강단 있어 보이는 미소. 아들 민철이는 이미 그 사람의 눈빛에 완전히 매료된 듯 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이십니까? 미인이시네요. 백도준이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시더군요. 이런 훌륭한 아내분 덕분에 지금의 인생이 있으시다고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칭찬했다고요?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비누 냄새처럼 미끄덩한 느낌이 들더군요. 자, 앉으시죠. 차라도 한 잔. 아닙니다, 사모님. 번거롭게 해드릴 순 없죠. 저는 일 이야기만 간단히 하고 갈 겁니다. 그는 저를 정중하게 대했지만 그 눈은 정확히 저를 비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은 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 그리고 백도준. 세 남자의 돈 이야기가 거실을 가득 채웠지요. 백 대표님, 그래서 제 퇴직금 정말 10배가 가능합니까? 남편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하, 김 선생님. 10배가 뭡니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은행에 돈 묶어두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맞습니다. 아버지, 백 대표님 말씀은 이건 기회예요. 우리도 이제 남들처럼 살아봐야죠. 민철이가 흥분해서 끼어들었습니다. 백도준은 찻잔을 들고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더군요. 이 집 참 좋네요. 정이 많이 드셨겠습니다. 아이고, 낡아서. 어서 팔고 강남으로 가야죠. 물론입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김 선생님의 소중한 돈, 그 돈이 그냥 잠자게 두실 겁니까? 돈도 일을 해야지요. 그의 말에는 사람을 홀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마술사의 손짓을 보는 것 같았지요. 남편과 아들은 이미 그의 소나귀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부엌 한 구석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대화에 끼어들 수도 끼어들어서도 안 되는 사람처럼요. 사과 껍질이 끊어지지 않고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토록 완벽한 남자가 왜 하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아왔을까요? 저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이 왜 자꾸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손가락을 떨고 있었을까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3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아주 오래된 감각이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짐승 같은 감각. 남편과 아들의 들뜬 웃음소리가 거실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그 웃음소리가 마치 벼랑 끝에서 울리는 경고음처럼 들렸습니다. 백도준이라는 남자가 돌아간 뒤 거실에는 한동안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다발을 이미 손에 쥔 사람처럼 굴었지요. 아들 민철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우리도 인생 펴는 겁니다. 그래, 봤지? 저런 분이 진짜 부자야. 기품이 달라. 저는 묵묵히 그들이 마신 찻잔을 치웠습니다. 찻잔에 립스틱 자국처럼 그의 기름진 손자국이 남아있더군요. 여보. 제 낮은 목소리에 두 남자의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당신,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뭘 안다고? 아니, 저 사람 웃을 때 눈은 안 웃어요. 그리고 말을 너무 잘해요. 제 30년 주부의 감각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좋은 생선을 고르고 콩나물값 100원을 깎던 그 감각 말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눈빛과 말투에서 진심을 가려내는 감각. 그것은 30년 동안 저를 지켜준 유일한 무기였지요. 민철아, 너도 봤지? 그 사람 자꾸 찻잔을 만지작거렸어. 손을 떨더구나. 우리 같은 늙은이 퇴직금이 탐나서 온 사람 같지 않았어.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백 대표님이 어떤 분인데? 민철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저는 남편 앞에 섰습니다. 저 사람 사기꾼 같아요. 우리 돈을 지켜야 해요. 그 돈, 당신 인생이잖아요.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내일 구청이라도 가서. 그때였습니다. 짝 마이너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거실의 형광등이 순간 하얗게 터지는 것 같았지요. 왼쪽 뺨이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남편의 손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때렸습니다. 결혼하고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미쳤나? 남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식한 아줌마가 뭘 안다고 입을 놀려. 내 퇴직금이야. 내 돈이라고. 아버지, 잘했어. 아들 민철이가 거들더군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칠 셈이야, 지금.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벗어날 유일한 기회인데. 엄마가 뭘 알아서. 아, 그렇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있었어야 했습니다. 뺨이 아팠냐고요? 아니요.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언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지난 30년간 겨우 붙들고 있던 끈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가 섞인 자식, 살을 맞대고 산 남편. 그들의 눈에는 돈에 미친 광기만 번뜩이고 있었지요. 제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정당한 분노요? 아니요. 분노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체념이었고 동시에 뜨거운 결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뺨은 금세 붓기가 가라앉았지만 가슴에 뚫린 구멍은 30년의 세월로도 메울 수 없을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밥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밥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제 그림자조차 밟지 않으려 피하더군요. 그들은 방에 틀어박혀 속닥거렸고 제 귀를 피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경고는 그저 늙은 아내의 무식한 투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돈을, 인생을 이미 그 낯선 남자의 손에 쥐어주었더군요. 저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핀 철쭉이 유난히 붉었습니다. 마치 피처럼. 그날 오후 남편과 아들은 기어코 집을 나섰습니다. 아마도 계약을 위한 마지막 도장을 찍으러 갔겠지요. 그들의 뒷모습은 개선장군처럼 당당했습니다. 제게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보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너무나도 빨리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니 정확히는 그날 새벽이었을 겁니다. 아들 민철이의 방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일어나 봐요. 거실로 뛰쳐나온 남편과 그 뒤를 따르는 저. 민철이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없어. 졌어요. 뭐가 없어. 백도준. 그 사람. 연락이 안 돼요. 홈페이지도, 사무실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정말이지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지요. 백 대표. 전화를. 왜? 그때였습니다. 아침 7시 뉴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낯익은 얼굴이 웃고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대 투자 사기, 주범 백모 씨 해외 도주. 백도준. 어제 우리 집에서 차를 마시던 그 훤칠한 남자가 수갑 대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쿵. 무거운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퇴직금, 집 담보 대출. 그가 평생 모은 인생이, 제 자식 민철이의 미래가 단 하룻밤 사이에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이 말이 이런 뜻이었군요.
바람에 뼈와 살이 부서져 흩어지는 소리. 그것이 바로 파산이었습니다. 저는 쓰러진 남편과 넋이 나간 아들을 그저 가만히 서서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듯한 기묘한 기분이었지요. 저는 이미 이 결말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참 멀게만 들렸습니다. 하얗게 질린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갔지요.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남편은 다시는 예전처럼 호통을 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말 못하는 늙은이가 되었지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 집, 그리고 남편의 건강까지. 며칠 사이에 우리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파른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진 셈입니다. 저는 묵묵히 병실을 지켰습니다.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마른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었지요. 남편은 제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제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미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이었을까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사흘째 되던 날, 병원 복도 구석에서 아들 민철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가 땅 밑으로 꺼져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지난 사흘간 민철이는 경찰서를 들락거리며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를 깨닫고 왔지요. 그 반짝이던 눈은 푹 꺼지고 며칠 새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제 자식이 순식간에 10년은 늙어버렸더군요. 엄마. 민철이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대로 입지도 못한 양복 바지가 병원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구겨졌습니다. 엄마. 아들의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말이 다 맞았어요. 아들의 목에서 짐승이 우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흐어. 엄마. 우린 이제 어떡해요? 민철이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그제야 알더군요. 제 아들은 돈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도둑맞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신기루였다는 것을. 저는 가만히 서서 무릎 꿇은 아들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쌍했냐고요? 글쎄요. 저는 너무 오래전에 울음을 그친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차가웠지요. 그저 제 몫의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민철아.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야. 제 목소리는 제 생각보다 더 낮고 단단하게 나갔습니다. 아들의 눈물. 그것은 1차 후회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음에 대한 뒤늦은 반성.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눈물로는 아무것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사람은 이 집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당했던 오수진. 바로 저 자신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병실 간이 침대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곳. 빚쟁이들의 붉은 딱지가 붙기 전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었지요. 저는 거실을 지나 3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낡은 보일러실로만 알던 곳이었지요. 먼지가 켜켜이 쌓여 제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구석, 곰팡이가 쓴 벽돌벽. 저는 익숙한 손길로 벽돌 3개를 뺐습니다. 그 안에는 녹슨 강철판이 있었습니다. 제 지문 그리고
지금은 기억도 가물가물한 비밀번호 6자리. 끼. 오래된 금고가 잊혔던 과거의 문이 그렇게 열렸습니다. 먼지 냄새와 함께 차가운 쇠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아빠진 통신 장비, 투박한 위성 전화기 한 대, 그리고 검은색 가죽 장갑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갑을 천천히 손에 끼웠습니다. 제 손에 꼭 맞더군요. 마치 어제 벗어놓은 것처럼 익숙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오수진이기 이전에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적진의 심장에서 죽음의 춤을 추던 여자. 국정원 비밀 요원 블랙로즈. 저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30년간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방의 냄새를 풍기고 억척스러운 아줌마로 제 과거를 완벽하게 묻어버렸지요. 하지만 저들이, 백도준 그 뱀 같은 놈들이 내 가족의 돈을 훔쳐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남편의 남은 인생을 훔쳐갔고 제 자식의 미래를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30년간 제가 지켜온 평화를 부숴버렸습니다. 제 눈빛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아내, 무시당하던 엄마 오수진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차가운 분노로 목표물만을 응시하는 블랙로즈가 30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위성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그리고 켜지는 녹색 불빛, 사냥의 시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켠 위성 전화기는 여전히 제 손에 익숙했습니다. 요원 시절 제 손가락은 총의 방아쇠보다 이 키패드 위에서 더 빠르게 움직였지요. 정보. 그것이 블랙로즈의 무기였습니다. 백도준. 본명 박칠성. 저는 그저 하룻밤 사이에 그 남자의 30년치 인생을 전부 파악했습니다. 그가 숨겨둔 돈, 그가 배신했던 동료들,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까지. 3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뱀의 굴은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저처럼 냄새에 민감한 사냥개에게는 말이지요. 다음 날 저는 남편의 병실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에 들러 가장 펑퍼짐한 몸빼 바지를 하나 샀습니다. 블랙로즈는 화려한 검은 드레스를 입지 않습니다. 가장 완벽한 위장은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주부 오수진의 모습이었지요. 그들의 아지트는 의외로 평범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사무실인 척 위장한 텅 빈 껍데기.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것은 백도준, 아니 박칠성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잠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서 있더군요. 누구? 어머, 백 대표님, 저 모르시겠어요? 김영택 씨 아내 되는 사람인데. 그제야 그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 아줌마? 웬일이야? 억울해서 찾아왔어? 돈 더 뜯길 거라도 남았나? 그의 뒤로 공범인 듯한 젊은 남자 둘이 낄낄거렸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사온 콩나물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지요. 남편과 아들 앞에서 짓던 그 쓴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박칠성 씨. 1978년생, 강원도 정선 출생. 어머님은 아직도 그 동네에서 남을 팔고 계시더군요.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김 실장. 본명 김민수. 얼마 전에 태어난 내 쌍둥이 딸. 이름은 지었니? 너. 뭐야? 저는 콩나물값 깎듯이 그들의 약점을 하나씩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스위스 계좌에 숨겨둔 돈, 서로를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들의 치부책, 국정원 요원의 기술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약한 곳을 찌르는 것이지요. 웬 아줌마냐고 물었지요? 제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들이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서더군요. 나는 내 자식 밥해 먹이는 엄마다. 그리고 너희 같은 놈들한테서 내 돈, 내 인생을 되찾으러 온 사람이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을까요? 그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뺨을 때린 남편도 저를 무시한 아들도 아닌 생판 남인 저놈들이 말입니다. 그들은 제 남편의 퇴직금이 고스란히 담긴 통장을 제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통쾌했냐고요? 아니요. 그저 제 것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제 가족의 몫을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돈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백도준, 아니 박칠성 일당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요. 경찰들은 어떻게 늙은 아줌마 혼자서 그 돈을 되찾았는지 묻고 또 물었지만 저는 그저 운이 좋았지요. 하고 콩나물 봉지를 흔들어 보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캐묻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젖은 수건을 갈아주고 아들의 식사를 챙겼지요. 모든 것이 파산전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제가 수건을 갈아줄 때마다 제 손을 아주 힘겹게 가만히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치던 광기 대신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고여 있었지요. 우리가 평생 당신을 못 알아봤소. 말은 하지 못했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철이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이건 내가. 됐다. 넌 내 인생을 살아야지. 어서 가서 밥 먹어.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엄마. 가족을 되찾은 것일까요? 돈은 돌아왔지만 한번 깨진 유리가 완벽하게 붙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제 손에는 30년 만에 제 몫을 다한 위성 전화기가 들려 있었지요. 이제 블랙 로즈는 다시 잠들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봉인하고 저는 오수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먼지 쌓인 금고에 전화기를 다시 넣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잉. 전화기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손에서 울렸습니다. 수신 신호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액정 화면에는 발신자 없음 그리고 짧은 메시지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블랙 로즈. 환영한다. 30년 만에 복귀 신고 잘 받았다. 저는 그 차가운 액정 화면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가족은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노린 사기꾼이 아니라 30년 전 제 인생을 망가뜨렸던, 제가 도망쳐왔던 그 진짜 어둠이 지금 다시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을요.